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추가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대신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진술서만 제출하고 검찰에는 진술서를 가름한다. 이 정도로만 답변한 것으로 보여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죠. 제가 그거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말이 33페이지, 앞뒤 빼면은 한 30페이지도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한 장에 보니까 한 열 몇 줄밖에 없어요. 네. 한 페이지에. 그러니까 일반 논문으로 치면 일반 논문 기준으로 하면은 저게 33페이지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 글자 수로 치면은 일반 논문으로 치면 10페이지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의견서 내는데 변호인 의견서는 일반 논문보다 좀 글자 수도 크게 하고 간격도 넓게 해가지고 글자가 적거든요. 일반 변호인 의견서로 해도 제가 봤을 때 15페이지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그 대장동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진술서를 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300페이지도 저런 식이라면 300페이지도 부족할 것 같은데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전 성남시장이 저런 식으로 조사를 갖다 받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그 조국 전 장관처럼 그냥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진술서 내지 말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떳떳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검찰에 이제 진술 서면으로 낸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례적인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진술서를 공개했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국민들에게 이제 자세히 설명하려는 취지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데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 부분, 그 혐의에 대한 설명 부분을 자세히 국민들이 모두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는지에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언론에서 나온 의혹 부분들도 이제 설명을 다 같이 함께 한 걸로 보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묵비권 행사가 아니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그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묵비권 행사가 아니라는 강한 액션이다라고 했는데 묵비권과 이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큰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여요. 지금 조 변호사님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러한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읽어봤더니 오히려 더 의혹이 더 모락모락 피어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요. 검찰 입장에서는 전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피의자가 할 말이 없다는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형사 재판을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 재판에 있어서 누가 유무죄를 갖다가 결정을 갖다가 하느냐. 그거는 지지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하는 거라고요. 재판부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 말이 없다라는 식의 그 태도를 취하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구나. 오히려 그런 강한 심증을 갖다가 재판부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표나 아니면 이 대표 변호인 측에서 잘못된 전략을 형사재판과 관련된 잘못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잘못된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이제 내일이나 모레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사가 미흡했다는 점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검찰은 다 물어보지 못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답변에 관련돼서 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신중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검찰 측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금 검찰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재판의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을 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검찰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답변을 신중하게 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재판에서 어차피 재판으로 넘겨질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는 읽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진술서를 보면 이 대표가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부인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네. 배임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아무리 이 대표가 부인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배임죄는 입증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결제 서류들이 이미 굉장히 많고요. 뭐 10몇 건 결제했다라고 그 언론에 나왔거든요. 제가 그 결제 서류를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일부만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봤는데 거기 이재명 정신상 사인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범들이 자백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본인이 부인을 한다고 해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저 사람도 나랑 같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혐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에 있어서 배임죄가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대장동 자체가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김만배, 남욱 다 무죄가 나와야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문제가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최종적인 인허가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네.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인이 성남시장 할 때 100만 원 예산 집행까지도 꼼꼼히 챙긴다고 본인이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는 꼼꼼히 챙기고 뭐 조 단위의 그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밑에 있는 자기의 그 측근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유동규가 모든 걸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 따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2014년 10월 달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뭘 보고를 했느냐. 택지 분양 수익이 적어도 4천억 이상은 나온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만 밝혀지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이 이 부분 배임은 그 빼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뭘 더 걱정을 해야 되느냐. 뇌물죄를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428억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고를 갖다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승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단순한 배임죄를 떠나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취한 428억짜리 뇌물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혐의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진술들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물론 진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 시장이 결재를 했잖아요.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2014년부터 그 이후까지 쭈루루 결재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모든 걸 다 언론에 까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과 법원에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를 뭐 이제 포칼을 친다거나 뭐 그런다고 할 때가 다 보여줍니까? 이미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됐으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 자료들은 굉장히 무수하게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 검찰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고의로 조사 시간을 지연시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이사출석 조사했는데 하지 마시죠. 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의 모습인데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추가 소환 조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검찰이 지연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검찰에서는 그렇지 않다. 조사 지연 없었고 방대한 수사량이기 때문에 상세히 조사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검찰은 뭐 일정대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빨리빨리 일부러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결제 과정의 단순한 내용까지도 일일이 다 물어보면서 시간을 좀 끌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검찰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여러 번 조사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굳이 여러 번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의혹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만 물어보고 거기에 확실한 대답만 들으면 조사는 빨리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연이 되고 시간이 길게 끌었다는 것 자체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굳이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답변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 검찰이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게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뭐 물어보면 뭐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대장동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건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은 또 물어봤겠습니까? 진술서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술서에 내용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이런 증거가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결제를 갖다가 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까? 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한 거지. 네. 뭐 검사들이라고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예. 뭐 힘이 남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현실적인 대답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이 건에 있어서는 그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형사소송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 200조예요. 피의자 출석 요구.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수사기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가 난 한 번만 출석하고 더 이상 안 할래 이게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검사가 진술을 갖다 들었는데 미진하다 그러면은 2번, 3번, 4번 부를 수 있고요. 제가 한 사건 중에도 수십 번 불려가 가지고 진술해 가지고 결국은 무혐의 결정 받아낸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200조 다음 조문이 뭐냐면은 체포영장인데 피의자가 만약에 그러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중간에 이야기 요만큼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출석 안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은 충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 FC 건하고 같이 이제 엮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럼 둘 다 합쳐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구속영장 청구라는 게 이제 수사 진행 상황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혐의에 관련돼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야 되는데 뭐 정해진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석도 여러 번 요구를 한 걸로 보이고 그 구속영장 청구에 관련된 부분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검찰의 전략에 맞서서 관련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1월 임시국회 끝나고 또 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이제 불체포 특권 해가지고 방탄국회가 된다 이런 비판에만 할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검찰 조사보다도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체포 동의안 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과 성남 FC 관련 혐의를 조목조목 뭐 몇 시간에 걸쳐서라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을 온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뭐 진술서 딱 던지고 진술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잃을 것이 100% 확실하고 가장 큰 문제는요. 한번 이제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 예.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대장동 성남 FC 거기에다 공직선거법 위반해가지고 제대로 된 재판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주일에 5번, 6번 나가야 되는 그러한 그 재판 일정을 소화해내야 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왜 토요일 날 굳이 나갔습니까? 당무 때문에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갖다가 일주일에 최소한 제 생각에는 최소한 3번 내지 4번은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당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재판이 진행되면 그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에서 일단은 물러나 달라라고 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런 재판 같은 경우에는 한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면은 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한 건이잖아요. 대장동. 일주일에 재판 몇 번 합니까? 2번 하잖아요. 예. 성남 FC 건만으로도 2번을 할 텐데 그런데 또 더군다나 더 모양이 안 좋은 것은 이재명 대표는 하루는 월요일은 서초동 나가고 그다음에 수요일은 성남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당대표를 과연 민주당이 용납을 할 수 있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재판 언제 시작했습니까?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선고는 이제 난다고요. 1심에. 그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 과연 민주당이 치를 수 있을까? 제가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이제 불구속 재판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을 해서 이제 재판을
재판을 하는 거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혐의가 분명하다고 지금 볼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증언들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뭐 언론과의 접촉이나 국민과의 네. 대화를 통해서 혐의에 관련된 부분을 소상히 설명을 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